우여곡절 끝에 또 천만다행히 대학 수학능력시험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요즘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많은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 재난대처 책임을 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아무 탈 없었던 거죠? 시험에 있어서는? 예, 오전에 한 1.7 정도 그런 규모의 지진이 한 서너 차례 발생한 걸로 나오네요. 예, 예.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별 의식을 할 수 없게 지나가서. 예.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예. 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능시험 일주 연기한 건 지금을 봐도 제대로 잘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여진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요.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예, 예. 네. 일각이지만 포항 학생들 때문에 우리까지 시험 연기 피해봤다. 일부 그런 비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네. 아마 학생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어려운 이유,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참고 불편을 참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또 그런 것이 또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정도 우리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만약에 지난주에 그냥 수능을 쳤다면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규모 3점이 넘는 그런 여진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생각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예,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예. 자, 아직 다 안심하게 포항 지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 이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선생님 시험이 다 덜 끝났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은 위아 시험은 밤 9시 돼야 다 끝나거든요. 그래요? 그래, 아직은 서로 끝 시간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역시 이제 해보니까요,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매뉴얼도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들이 봐도 허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만큼 또 지진이라는 재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모두 다들 조금씩 서툴렀던데 다행히 이번에는 공무원들 또 포항의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와 주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정도 일단 이제 1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재민들이라든가 혹은 곳곳에 균열이 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난 그런 건물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 등등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우리끼리 부족한 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또 정성을 모아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정부가 조금 일부 지진 문자를 빨리 보내거나 이런 저희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 매뉴얼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허점이 많더라.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제일 크게 발견된 허점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무슨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국민은 국민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것도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착착 몸에 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는 하는데 그거 전체로 보면 우왕좌왕이죠.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워낙 공무원들이나 이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메꿔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좀 세세하게 업무 분장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게 이후 지진이 잦은 일본 같은 데는 그게 잘 되어 있다고 많은 오늘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배워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다 당황하지 않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재난 대책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예. 또 각종 기관은 기관대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작년 경주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 학생들이 그래도 예를 들면 한동대의 경우에 예. 모두 다 바로 운동장으로 쭉 뛰어나와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재난을 우리 예. 스스로 극복해가는 조금씩 단계가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분들은 그나마 저 체육관 같은데 텐트도 치고 뭐 좀 해서 시설 보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조금씩 안정을 찾으십니까?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대피소 생활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신 건데 일종의 풍찬 노숙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고요. 예. 다행히 이제 가장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대동빌라나 하는데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포항시하고 이제 일정 협의를 해서 LH 공사의 뭐 임대주택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우선은 뭐 노약자 중심부터 먼저 혹은 뭐 장애가 있는 식구가 있는 식구들도 먼저 그래서 자꾸 이제 입주를 하시니까 예. 빨리 이분들한테 겨울 대책을 세워드려야죠. 뭐 거기서는 지금 고소에서는 어떻게 겨울을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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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럼 대피소 9호소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나가고 있는 단계겠네요. 현재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아직은 뭐 어제 이제부터 이사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조금 또 집에 들어가셨다가 불안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아직도 1,300에서 1,400 내외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11개 구호소에 지금 나눠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임대주택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그 1,300, 1,400명을 다 수용은 못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뭐 LH 공사뿐 아니라 우리가 전세 임대라고 해서 예. 이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세자금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또 무슨 정 안 되면, 뭐 연수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예.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조금 확보한다든지 해서 500가구를 지금 확보할 작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 겨울을 나실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터져있던, 집이 사실은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현행은 개인적 이유로 이분들한테 국가가 돈을 직접 투입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융자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로 도와드려서 빨리 이분들이 어떤 다시 생활의 의욕을 이런 걸 되찾게 하시는 거 이런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 외에 학교시설 내진 보강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이런 거 부족한 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진 보강, 공공건물이나 그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같은 거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제 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게 지금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 경우에도 지금 2035년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시간을 당기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게 이제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이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현재 재정을 한꺼번에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BTL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민간 투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방법까지도 고민해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들은 있다고 전문가들이 모두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서둘를 그 준비가 좀 돼 있는 거죠? 예, 뭐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이번에 보았듯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에서 시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것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또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로드맵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 도중 사고를 당했던 고등학생 결국 지난 19일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 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자, 여기 총괄 책임 맡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국장을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 이민호 군인데 살아있었다면 오늘이 또 생일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23일이 이민호 군이 18번째로 맞이했어야 될 생일 날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하다가 무슨 작업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한 겁니까? 사고 당한 건 지난 9일인데, 그죠?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곳이. 예. 음료를 생산해서 포장 적재를 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예.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그 기계가 멈추는 바람에 예. 그것을 손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장나는데 고치려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고등학생 현장 실습의 대상이 되는 작업입니까, 그게? 사실상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육과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서는 잦은 기계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좀 업무가 진행되어 오면서 회사의 과실에 의해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은 없었어요? 그 현장을 통체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예. 현재 이민호 군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 지금 저희가 CCTV 영상을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영상에서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예. 그곳에 제품이 적재되어 있고 지게차도 그 안에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곳이 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실제 한 건물에 있어도 사실상 혼자 작업한 것과 같이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한 4, 5분 가량 아무에게도 이제 발견되지 못하고 구조가 늦어졌다는 안타까운 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이군이 기계가 자주 고장난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때문에 2번이나 이미 이 업체에서 다친 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석 전인 9월경에 갈비뼈를 다쳐서 그 당시에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터뜨려서 액정이 망가질 정도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업체의 정식 직원들의 관리 감독 하에 이렇게 안전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기계 하나를 통째로 맡아서 고장나면 자기가 직접 고치고 이러다 사고가 난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기계도 한 개가 아니었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기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난 후에 업체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일단은 좀 구조 과정에 대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지금 가족들에게 사과나 제대로 된 정신적인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이 예.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십니다. 유가족들 자주 만나고 계시죠, 지금? 예. 심경이 어떠시답니까? 그 학생이 죽음으로 이르게 된 그 상황을 회사에서 학생의 과실로 미루는 이 상황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예. 매일 다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사망했는데 지금 발인을 미루고 계시다면서요? 예, 원래는 21일 날 발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발인은 일단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는 그 학생의 실수 잘못 때문이다. 계속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한 그 재해 발생 경위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표이사나 이런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배상이나 보상 얘기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왔을 때 유가족분들에게는 참 이제 그런데 편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정상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장례를 치르시라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업체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나저나 산재 처리는 가능한 거예요? 예, 산재 처리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산재 과정에서의 그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서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현장 조사 시에 유가족과 대책위를 함께 가서 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이런 그 특성화고가 이 현장 실습 같은 거 할 때 그걸 관리하는 취업 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취업 지원관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지금은 각 특성화고 현장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습 나갔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수시 감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일단 제주 지역 공동 대책위는 정말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좀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진상 규명할 것과,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교육청에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 나와 있는 현장 실습생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 희생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국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죠? 예,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현장 책임자였던 이제 수습본부의 부단장이 네. 세월호 6월이 발견된 것을 보고를 받고 그 본부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예. 비공개하자. 예. 그러니까 뭐 완전 비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장례 일정 같은 게 잡혀 있었거든요. 미수습된 분들의 그렇죠. 장례 일정. 미수습된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골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 일정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장례와 사무제까지 끝난 다음에 알리자.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한테는 그것을 20일 날 보고했다. 6월이 발견된 건 17일이고. 이게 이제 해수부의 1차 조사 결과고 1차 조사입니다. 네. 앞으로 2차 조사라든지 뭐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 부단장하고 본부장이 일단 이걸 좀 뒤에 알리자라고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되게 수습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가지고 지금 목포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수습 유골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얼마 발견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정을 잡은 게 이제 16일 날 미수습자 5명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만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장례식, 맞아요. 20일 발인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게 17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내일이 장례식인데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 일정이 또 늦춰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로는 뭐 희망 고문, 유족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와가지고 또 뭐 한 2주 길어지고 국과수에 보내면 이 감식한 한 2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뭐 그런 것을 생각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은 부단장이 본부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아마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습된 시신이 발견된 위치라서 그 이번에 그러니까 즉 17일 발견된 거는 미수습자 5분 건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기존에 수습됐던 것의 또 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그냥 예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자기들끼리 그랬다 하더라도 장관한테 하는 보고도 왜 3일이나 걸렸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한테도 아마도 이분들의 이야기로는 장례식까지 이제 뭐 끝나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2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이 보고를 20일날 받아가지고 이제 22일 날 이게 알려졌죠. 그 중간에 뭐 보고도 하고 그랬겠죠. 지금 현재 단계는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김영춘 장관은 사과를 하고 여기 이제 수습을 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밝힌 다음에 나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과 인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추가 조사 이후에 혹시 정부에 뭐 이게 있다면은 대통령 사과 이런 이야기까지 점쳐지고 있어요. 정말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당연하게 하셨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 보고 체계가 그 결정을 한 부단장이라는 분은 이제 3급 부의사관이라고 그래요. 3급 부의사관이면 이게 높다면 높지만은 실무 책임자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예.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 정부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김연춘 장관도 그렇고 예. 좀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세월호 그렇죠. 우리가 최우선으로 한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여당도 바로 사과를 하고 뭐 야당들은 이제 질타를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 오늘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세월호 유골은 폐대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아마 2차 추가 조사가 있긴 있을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빨리. 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단장이라는 분이 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보고를 안 했는가 예. 그 단계에서 단절이 됐는가 그리고 20일 날 장관이 보고받았는데 왜 22일까지 시간이 걸렸는가 정도겠죠. 그렇죠. 이런 걸 뭐 또 수습하려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면 그럼요. 큰일 나는 말이 안 겁니다.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지진 공포입니다. 어젯밤 대만에서도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주 포항 지진에 이어서 이웃나라 대만에서의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그 뉴칼레도니아 근처 바다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겨우 사흘 만인데요. 또 바로 전날은 일본에서 6.1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포항 지진 이후 6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지진이 일어난 지역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명 불의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구상 지진과 화산활동 80%가 여기서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이 지진 때에 간접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이젠 정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의 고리에 속하는 멕시코에서 불과 2달 전에 200여 명이 숨지는 8.1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 또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도 계속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는 한반도 지각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미국의 최대 쇼핑 주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개막했습니다. 이 소위 득템을 위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말 소비가 늘어 적자를 의미하는 장부상의 빨간 글씨가 흑자인 검은 글씨로 바뀐다고 해 블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세일을 많이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싼가요? 네, 저도 어제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모든 제품을 다 비교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어제 본 스피커나 청소기는 이 배송비를 포함해도 국내가보다 10만 원은 싸더라고요. 어허.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어제 전해드렸던 평창 롱패딩 노숙 같은 풍경이 진작부터 벌어졌답니다. 이 텍사스 한 가전업체가 스마트 TV를 $300에 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앞에 텐트줄이 무려 닷새 전부터 이어졌다 합니다. 그래요. 또 국내 업체들도 소비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의류나 화장품, IT 기기 할 것 없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세일철이로군요. 다음 소식이요? 네, 힙합 듀오 리쌍이 부동산 매각으로 무려 4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리쌍이 5년 전 53억 원을 두고 투자했던 건물이 최근 95억 원에 팔린 건데요. 어허. 평당 1억 6천만 원 수준이랍니다. 바로 이 건물이 그 세입자 분쟁으로 논란됐던 그 건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허. 원래 이곳엔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 있었는데요. 5년 전 건물주가 된 리쌍이 1층에서 직접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주인은 지하로 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주차장 용도 변경 등으로 계속 다투다 리쌍 측은 나가달라 요구하고 세입자는 버티고 이러다가 결국 리쌍이 강제 집행까지 하면서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던 곳이고요. 예.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픈 얘기가 아마 이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낙후된 도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유입되고 이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서울의 가로수길, 경리단길이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속사정을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돈 없는 서민은 갈 곳 없이 밀려나기만 하는데 건물주는 저렇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니 약탈적 재테크다. 또 얼마나 팔아야 한 달 임대료 2,600만 원을 내고 또 버틸까라는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신설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주광덕 의원께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그 특수활동비를 법무부로 상납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죠, 그죠? 네네. 자,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이제 특수활동비 법무부의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뭐 국제거래다, 뭐 치료감호다, 보호와 관찰 활동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누가 봐도 법무부 사업부서에서 쓰게 돼 있고, 네. 또 정보예산 한 90억 되는 것도 법무부에서 써서 누가 봐도 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볼 수밖에 없는 한 10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예. 또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뭐 공안 수사 비용이다, 마약 수사 비용이다, 뭐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에 관한 특수활동비 이러한 그 구체적 사업에 해당되는 돈이 또 한 178억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05억에 해당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지만, 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안 수사비나 마약 수사비, 뭐 국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비 같은 그런 특수활동비는 예. 그 수사나 범죄 수사나 그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활동 수집 및 이와 유사한 그 국정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의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검찰 그 특수활동 비에 해당되는 그런 돈 중에 매년 한 2, 30억 정도를 법무부가 그 수사 권한도 없고 수사도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고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수집도 전혀 하지 않는 법무부가 그 돈을 썼다는 것은 마치 예산의 목적의 사용, 예산의 불법 전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써야 할 돈을 법무부가 썼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써야 할 목 178억 가운데 매년 한 2, 30억이 법무부로 상납됐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달 과정이 검찰에 줬다가 상납받는 구조는 아니고 확인해 봤더니 법무부가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을 2, 3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검찰에 내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 2, 30억을 떼고 준 게 잘못이다 이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일부 내용은 어쨌든 정정을 하시고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긴 한데요. 당초에 뭐 상납 의혹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도로 몰아붙여 가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 방해하고 여론 호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검찰 창설 이래 직접 예산 배정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받아서 일부를 이제 검찰청에 내려보내죠. 명목으로 하는 건데요. 공동 수행 활동에 사용이 되고 사실상 세부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정리해서 국회 통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주장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마치 검찰 몫이냥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뭐 유사한 결에서 얘기는 여전히 입장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뭐 법무부 장관에게 뭐 정정은 하셨지만 상납할 특수활동비 자체가 없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당초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과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 사건의 개요들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다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수정해가지고 오늘 주장하시는 내용은 네. 공안 수사, 마약 수사 등등으로 딱 그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 178억인데 법무부가 그 돈 178억을 전부 다 대검찰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30억을 떼고 준 거 이건 문제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예, 세목이 다른 형태로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에서 통제하시면 될 겁니다. 아하. 그 팩트에 대해서는 뭐 저도 더 확인해 볼 일이지만 네. 이것은 6개월 된 저희 정부에서 처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9년간 있어 왔던 일이고요. 국회가 응당 일상적 활동으로 통제하던 방식으로 통제하시면 되지요. 이걸 가지고 뭐 국정조사니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방해나 여론 호도의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주광덕 의원님,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간 거랑 자꾸 이렇게 뭔가 호도시키려고 이런 공세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정원의 돈이 대통령의 그 통치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됐다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의 그 특수공작 사업비 자체가 청와대로 간 것 자체가 뇌물이고 국고 손실 행위다라는 이제 논리로 이제 그 사법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기관 간에 따로 돈을 만들어서 007 가방에 전달하는 구조만 아니지. 네. 논리적이나 법리적인 구조는 똑같다. 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공안 수사나 수사 일반에 그 쓰여야 할 돈을 네.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일반 업무 추진비, 과거에 말하는 판공비 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은 네. 분명히 예산의 불법 전용이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법리적인 구조는 똑같다. 네, 근데 주광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 이재정 의원 주장은 이건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 정부도 다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의 세부 그 집행 내역 항목을 뭐 예컨대 일부 전용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결산 심사할 때 할 일이지. 뭐 이렇게 고발하고 국정조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 첫 번째 그 법무부 검찰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차관이 사용했던 것은 오랜 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장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면서 네. 경찰은 그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특수활동비, 경찰 수사비를 상납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돈의 일부를 쓰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번에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무일 총장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장관들, 그 이전에 총장들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 검찰이 집행해야 될, 검찰이 쓸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서 불법 전용했다는 건 동일한 내용은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뭐 이 세목 간의 전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게 이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기밀을 유지해야 될 범죄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그 목적에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 기능이나 수사 권한이 없고 예. 또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공안수사비나 마약수사 비용을 네. 법무부에서 미리 떼어놓고 장차관의 판공비로 사용한 것은 네.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불법이다. 예산의 불법 전용이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특수활동비가 불법 전용됐다는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임은 인정하나 지금 그런 행동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 자, 한 말씀 들어보죠. 뭐, 검찰, 수뇌부가 기존의 특수활동비 일선의 경력은 몸봉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랬던 관행 등을 비춰볼 때,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뭐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같은 구조로 자꾸 몰아붙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붙이시는데 아니 어떻게 정부 수집하라고 국정원 준 돈을 청와대가 상납받아서 진박감별 여론조사에 사용하고 이런 내용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요. 박근혜 지키기, 이경환 지키기에 나서신 거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국정원 특수활동 잠깐만요, 주광덕 의원님. 이 대목은 이제 그 충분히 두 당의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오늘 또 하나 토론해야 할 주제가 또 커요. 공수처 신설 문제.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예.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뭐 21일 법안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는데요.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 대부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고요. 지금도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야당 모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통제 직전에 있었던 이슈와 관련해서도 거듭 주장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이 법 통과되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받을 게 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도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입장이 사실상 논리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갑자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소속 의원 단속시키면서 무산시킨 거예요. 이게 비단 이 건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직전에 우리 홍종학 의원 보고서 채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일 뭐 정책 검증까지 다 이루어져서 언론에서도 채택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언론발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지도부가 갑자기 입단속을 시킵니다. 알겠어요. 정치적인 태변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장에도 못 나오는 이런 사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네. 그 자유한국당이 의원 일부 의견까지도 차단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닌가요? 예. 이 국회의원은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지도부는 전체적인 그 당론을 형성해서 또 원내에서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원래 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반대 입장이었고,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수사 행태를 보니, 과거의 검찰 개혁의 이유로 들었던 그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파성,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는 정광석것처럼 또 전 정권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잡듯이 수사를 하고 또 그 현재 이제 인사권을 가진 뭐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는 전혀 그 형평성을 잃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그 수사권을 그 발휘하는 거와 야당과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미쳐볼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었다. 이 정치 보복성 수사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공수처가 됐든 누가 됐든 이 그 사정기관의 장과 사정기관에 속한 일종의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야당이 갖고 또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검찰에 대한 기존의 인사 형태를 바꿔서 좀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면 이거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신설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아마 저와 그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 한 2명 정도가 한번 이거 논의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저희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거나 알겠습니다. 선회한 사실은 없다는. 자,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셨고 그러면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핵심 이유만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요. 이제 뭐 야당에 대한 고도의 사찰 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 대통령 입맛에 맞추는 그런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처절한 수사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지금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공수처 만들면 더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 대한 신뢰
신뢰가 없다면 그야말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찬성을 하시는 거 아마 그런 취지에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동의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정무수석 소환조사까지도 청와대는 모른 채로 진행되는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은 검찰을 장악할 생각이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 인사권을 야당이 가지면 동의를 해보겠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상은 타협안이라기보다는 논의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 결국은 논의가 진안하거나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단다는 자체가 어려운 길부터 가자. 다시 말해서 결국 이 길 가지 말자. 반대한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정 의원 그 야당이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공수처 처장을 그런 안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안은 아예 그 반대를 위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때 여야 형평성 있게 추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당시 여당의 추천목 어땠습니까?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인사들만 배치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스스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키기 하고 그 실세들 지키기 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광덕 의원께 한 1분만 발언 기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그 협상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아닐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하시죠. 그거는 전혀 오해고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부터 먼저 하자는 것도 당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법안 소위 심사 제가 속기록을 다 봤는데 그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안 이 모든 것을 검찰 개혁을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특정 그 대통령이 관심 갖는다 그래서 모든 검찰 개혁을 제껴두고 공수처 신설 안에만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 야당 추천 부분이 무력화하는 카드가 아니다. 그 말씀만 잠깐.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세욕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은 자신의 인사권자에 치우친 수사를 합니다. 하게 되니까 정적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된 좋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의원님의 소신을 신뢰하고 싶습니다만은 이재정 의원님 자유한국당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우려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당에서도 제 소신을 펼칩니다.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단 당론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논의는 더 진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협상 안에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거에 대한 또 두 분의 생각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재정 의원,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수능 날이었는데요. 관련 소리를 들어보시죠. 선배님 수능 대박나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4시 32분까지가 떡 없어. 알겠지? 지혜는 화이팅! 지진 때문에 애들도 많이 떨고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한 건 있는데 잘 하라고 화이팅! 연기된 것 때문에 어떤 시험 지장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영이, 지원이 어디가 왔노? 변심이 어떡해? 아직까지는 실감 안 나는데 나 1도 안 돼요. 네, 잘 치셨어요? 화이팅!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네, 오늘 별 일은 없었죠? 큰일은?
그렇습니다. 들은 소리 중에 뒷부분이 포항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의 목소리들이었는데 지진 걱정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네. 포항에서 규모 2.0 미만의 작은 지진이 한 4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 대목을 빼면 전국 각지에서 지각 수험생들을 위한 호송 작전이 벌어지는 등 좀 예년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찰 또 소방당국 바빴겠죠. 이 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 관련 출동 그리고 수송 건수가 총 1,112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경찰 차량으로 운송된 경우가 95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외에 고사장을 오인한 그런 수험생들의 운송 건수도 한 59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의정부로 이사한 학생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살던 데가 용산구여서 거기로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도착했다가 수험표를 잊고 나온 사실을 깨달아서 경찰 도움으로 42km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해서 무사히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말이 42km지 의정부에서 용산구까지니까 상당한 거리죠. 예. 또 문고리가 망가지는 등의 집 문이 열리지 않아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도 몇 건이 있는 것 같고요. 끝내 제 시간에 고사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조치로 인근 학교로 다시 시험장에 배정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 난이도는 어땠답니까?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해서 비교적으로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이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2년째 불수능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가채점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처음 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의 경우에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나왔는데 다만 수험생 일부가 난이도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한 건 없나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번 수능 결시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1교시 국어 영역 결시율이 한 9.5% 정도였고 3교시까지 따지면 한 10%를 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결시율이 1교시 기준 이제 7.9%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예.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무튼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국빈 방문은 최고의 의전 형식을 갖추는 것이니만큼 한중 관계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사드 보복 해제 조치에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중국 측이 경북 성주의 그 사드 레이더에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문화일보인데요. 오늘 이제 보도하기를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 사드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주 기지의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이렇게 세 가지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우리 정부는 10월 말로 양국의 사드 관련 갈등은 사실상 종식됐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어제도 중국 외교부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사드 문제에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공지하고 있어서 뭔가 지금 상황 해석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은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태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단벽 설치 요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외교부는요, 중국이 어떤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같은 거 요구했다, 이런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관계 개선 협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서 사드 관련 문제를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사드는 결국 또 미중 간 힘겨루기의 요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참여, 이걸 두고도 우리 정부는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 강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외교적인 어떤 노력 그런 건가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앞으로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제는 물론 법무, 행정, 인사혁신 분야 등에서 상호 교류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동성명에 담긴 이 내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은 베를린 선언과 신북방 정책 등의 한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담게 했는데요. 아하. 이게 결국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공동 행보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렇게 좀 외교를 다각화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저녁에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정부 심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는데요.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는 길이 뭔가 끊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두 가지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 번은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고. 그렇죠. 검찰은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좀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검찰은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지금 영장 재청구는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검찰이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이건 어떤 건입니까? 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2계장을 지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서경찰서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또 이와 함께 김병찬 서장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 등의 지휘라인 지시에 따라서 이 수서경찰서가 대선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후보자 비방 지지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거짓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요. 예. 또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시 지휘 계통을 타고 쭉 올라가서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은 김용판 전 청장까지 재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검찰은 당시의 수사 전반을 되짚어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좀 메시지에 수위 조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 2012년 대선 직전에 그 이른바 댓글 수사 제대로 안 한 점 거기에 대한 수사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You Win Again,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한평생을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현장을 지켜오신 우리 시대의 어른, 통일문제연구소 백기환 소장께서 이번에 문정현 신부와 함께 두 어른이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펴내셨네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백기환 선생님을 좀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어른이라는 책, 어떤 책입니까? 그 두 어른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왜요? 꿀잠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집을 하나씩 갔다고 그러는데 예. 돈이 없으니까 문정현 신부한테 가서 그 늘 하시는 그 책임판을 하시거든요. 예. 수학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걸 좀 해주면 못해 쓰겠다 그랬는데 네. 거기 어떻게 날 보고 붓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예. 그 나는 붓을 잡아본 적도 없고 연습해본 적도 없어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 아니 문신부님이 꼭 내가 써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 예. 그 문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문스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이 백기환 선생님께서 꼭 문신부님 보고 그 책임판을 해달라고 그러시나 그랬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아마 그렇게 맹기는 말이지. 예. 두 어른이란 말은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어른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두 어른집이라는 게 그 책으로도 나오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문정현 신부님 또 백기환 소장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눈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 쉼터인 꿀잠 건물 건립 기금 마련 목적 이거군요. 그렇죠. 예. 내일이 출판 기념회라면서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네. 내일 출판 기념회에 뭐 아주 특별한 손님들도 오신다는데요? 글쎄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만 온다고 그러는데 선전할 때는 특별한 손님 그랬어요. 예. 근데 거기에 특별한 손님이 누구냐? 이를테면 세속적으로 유명한 분,
인격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현장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을 특별 손님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한진중공업에 계시던 김중숙 노동자가 그렇죠. 먼 데서 올라와서 뭐 편지글을 읽는데요. 예. 그런 것도 뭐 특별한 손님이고. 예. 그리고 또 이소선 합창단을 지휘하신 임정현이라고 그 노래하시는 분은 예. 그분도 나오시고 예. 또 유명한 정태춘 선생도 나오시고 예. 뭐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으로 모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대추리 주민, 강정마을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네. 또 밀양 주민들, 쌍용차, 네. 유성기업, 삼성전자 서비스, 콜트콜텍, 파인텍, 기륭노동자 이런 분들 다 오신답니다. 예. 하하. 지금 제가 쭉 읊은 그런 현장에 사실 백교환 선생님 다 가셨었잖아요. 뭐 늘 같이 했죠. 뭐. 네. 책 제목에 대해서는 아니 뭐 좀 뭐 하다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 젊은이들이 읽으면서 뭘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그 글귀 중에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처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처럼. 예. 그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쪽빛은 쪽빛 바다, 쪽빛 하늘 그러면 금방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쪽빛은 뭐인가니 물빛이자 하늘빛인데 예. 더러운 물질이 들어오면 걸러내는 겁니다. 예. 자성이죠. 스스로 걸러내는 거예요. 예. 똥물이 들어와도 걸러내고 핵폐기물 같은 게 들어와도 걸러내서 예. 쪽빛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쪽불은 자기가 노력해서 생기는 빛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주어진 빛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거울로 삼는데 누구도 거울로 삼느냐.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처럼. 네. 우리 사람이 살 때 그렇게 살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예. 쪽빛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모든 그 어떤 더러움도 다 정화시키고 씻어내서 만들어낸 색깔인 쪽빛. 그렇죠. 이거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방송에서 자주 이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선생님, 저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몇 달 지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점수 얼마나 주실래요? 그 문재인 정부한테 점수로 매기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 못 됩니다. 네.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만 얘기하냐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그 박근혜 일당들이 아직도 국회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국회를 통과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안 되지만 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 비정규직 해결하겠다고 그러면서 예. 어째서 노동자가 전부 비정규직을 없애는 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지 않느냐 이거야. 네. 더군다나 예. 노동자의 대표가 지금 한상진이라고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예. 한상균이죠. 예. 그 친구가 감옥에 있는데 그렇죠. 아니 몇 개월 동안 그냥 놓고서 무슨 대통령이라 이야. 예. 우리가 촛불 들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늘 자인하면서 예. 어떻게 해서 한상균한테 또 감옥에 내놓냐 이 말이야. 예. 이런 거 당장 내놓으라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예. 진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어. 뭡니까? 미국에서 조금 트릿하게 나가면 예. 한국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안 된다. 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트럼프한테 대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도 대들질 못해. 네. 똑하면 트럼프한테 왜 전화는 잡고 하냐 이 말이야. 예. 더군다나 아베한테 왜 전화는 잡고 해? 침략자 아베한테. 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저기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 예. 침략자 아니야. 예. 침략자인데 왜 자꾸 전화를 거느냐고. 예. 그 문재인 정부한테 야단치는 것 같아도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단치셔야죠. 선생님 아니면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좀 답답하죠 뭐. 비정규직 해결해라. 한상균 위원장 풀어내라. 미국한테 제대로 할 말 해라. 이 말씀. 해야지요. 네. 한반도에서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안 된다고야.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딱 들고 나와야 됩니다.
네.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예. 선생님 지금 저랑 전화 통화하는데 제가 그냥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전부 다 알아들으시고 하는 걸 보니까 건강에 정말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시죠? 글쎄요. 나이대가 하도 오래돼서요. 네. 아유, 선생님 계속 건강하셔야 됩니다. 현장 또 우리 노동자 농민과 함께 해주셔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공직자대로 예. 또 각종 기관대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있겠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작년 경주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 학생들이 그래도 예를 들면 한동대의 경우에 예. 모두 다 바로 운동장으로 쭉 뛰어나와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재난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가는 조금씩 단계가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분들은 그나마 체육관 같은데 텐트도 치고 뭐 좀 해서 시설 보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조금씩 안정을 찾으십니까?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대피소 생활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신 겁니까? 일종의 풍찬 노숙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고요. 예. 다행히 이제 가장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대동빌라나 하는데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포항시하고 이제 일정 협의를 해서 LH공사의 뭐 임대주택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우선은 뭐 노약자 중심부터 먼저 혹은 뭐 장애가 있는 식구가 있는 식구부터 먼저 그래서 자꾸 이제 입주를 하시니까 예. 빨리 이분들한테 겨울 대책을 세워드려야죠. 뭐 거기서는 지금 구호소에서는 어떻게 겨울을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럼 대피소 구호소에 계신 분들 숫자가 자꾸 줄어나가고 있는 단계겠네요. 현재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아직은 뭐 어제 이제부터 이사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조금 또 집에 들어가셨다가 불안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아직도 1,300에서 1,400 내외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11개 구호소에 지금 나눠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임대주택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1,300, 1,400명을 다 수용은 못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뭐 LH공사뿐 아니라 우리가 전세 임대라고 해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세자금을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또 무슨 정 안 되면 어떤 뭐 연수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조금 확보한다든지 해서 500가구를 지금 확보할 작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 겨울을 나실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터지던 집이 사실은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현행은 개인적 이유로 이분들한테 국가가 돈을 직접 투입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주 장기적인 융자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로 도와드려서 빨리 이분들이 어떤 다시 생활의 의욕을 이런 걸 되찾게 하시는 거 이런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학교시설 내진 보강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이런 거 부족한 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진 보강, 공공건물이나 그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같은 거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제 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게 지금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 경우에도 지금 2035년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시간을 당기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게 이제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이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현재 재정을 한꺼번에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BTL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민간 투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방법까지도 고민해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들은 있다고 전문가들이 모두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서둘를 준비가 좀 돼 있는 거죠? 뭐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이번에 보았듯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에서 시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것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또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로드맵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 도중 사고를 당했던 고등학생 결국 지난 19일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 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자, 여기 총괄 책임 맡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국장을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 이민호 군인데 살아있었다면 오늘이 또 생일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23일이 이민호 군이 18번째로 맞이했어야 될 생일 날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하다가 무슨 작업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한 겁니까? 사고 당한 건 지난 9일인데, 그죠?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곳이. 예. 음료를 생산해서 포장 적재를 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그 기계가 멈추는 바람에 그것을 손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장나는데 고치려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고등학생 현장 실습의 대상이 되는 작업입니까, 그게? 사실상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육과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서는 잦은 기계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좀 업무가 진행되어 오면서 회사의 과실에 의해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은 없었어요? 그 현장을 통체적으로는 있었겠지만 현재 그 이민호 군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 지금 저희가 CCTV 영상을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 영상에서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품이 적재되어 있고 지게차도 그 안에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곳이 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실제 한 건물에 있어도 사실상 혼자 작업한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한 4, 5분 가량 아무에게도 이제 발견되지 못하고 구조가 늦어졌다는 안타까운 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이 군이 기계가 자주 고장난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때문에 2번이나 이미 이 업체에서 다친 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석 전인 9월경에 갈비뼈를 다쳐서 그 당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터뜨려서 액정이 망가질 정도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업체의 정식 직원들의 관리 감독 하에 이렇게 안전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기계 하나를 통째로 맡아서 고장나면 자기가 직접 고치고 이러다 사고가 난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기계도 한 개가 아니었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기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난 후에 업체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일단은 좀 구조 과정에 대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지금 가족들에게 뭐 사과나 제대로 된 정신적인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이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십니다. 유가족들 자주 만나고 계시죠, 지금? 예. 심경이 어떠시답니까? 그 학생이 죽음으로 이르게 된 그 상황을 회사에서 학생의 과실로 미루는 이 상황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매일 다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사망했는데 지금 발인을 미루고 계시다면서요? 예, 원래는 21일 날 발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발인은 일단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는 그 학생의 실수 잘못 때문이다. 계속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한 그 재해 발생 경위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표이사나 이런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배상이나 보상 얘기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왔을 때 유가족분들에게는 참 이제 그런데 편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정상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장례를 치르시라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업체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나저나 산재 처리는 가능한 거예요? 예, 산재 처리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산재 과정에서의 그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서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현장 조사 시에 유가족과 대책위를 함께 가서 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이런 그 특성화고가 이 현장 실습 같은 거 할 때 그걸 관리하는
취업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취업지원관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지금은 각 특성하고 현장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습 나갔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수시 감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일단 제주지역 공동대책위는 정말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좀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진상규명할 것과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교육청에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 나와 있는 현장 실습생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 희생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국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죠? 예,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현장 책임자였던 이제 수습본부의 부단장이 네. 세월호 6월이 발견된 것을 보고를 받고 그 본부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예. 비공개하자. 예. 그러니까 뭐 완전 비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장례 일정 같은 게 잡혀 있었거든요. 미수습된 분들의 그렇죠. 장례 일정. 미수습된 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골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하니까 예. 우리가 포기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 일정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장례와 사무제까지 끝난 다음에 알리자. 자기들끼리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관한테는 그것을 20일 날 보고했다. 예. 6월이 발견된 건 17일이고. 예. 이게 이제 해수부의 1차 조사 결과고 1차 조사입니다. 네. 앞으로 2차 조사라든지 뭐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 부단장하고 본부장이 일단 이걸 좀 뒤에 알리자라고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되게 수습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가지고 지금 목포에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미수습 유골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얼마 발견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정을 잡은 게 이제 16일 날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그만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장례식, 맞아요. 20일 발인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발견된 게 17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내일이 장례식인데 예.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 일정이 또 늦춰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로는 뭐 희망 고문. 유족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와가지고 또 뭐 한 2주 길어지고 국과수에 보내면 이 감식한 2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뭐 그런 것을 생각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은 부단장이 본부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아마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습된 시신이 발견된 위치라서 네. 그 이번에 그러니까 즉 17일 발견된 거는 미수습자 5분 건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기존에 수습됐던 예. 것의 또 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네. 그냥 예단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 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자기들끼리 그랬다 하더라도 장관한테 하는 보고도 왜 3일이나 걸렸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한테도 아마도 이분들의 이야기로는 장례식까지 이제 뭐 끝나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2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관이 보고를 20일날 받아가지고 이제 22일 날 이게 알려졌죠. 예. 그 중간에 뭐 보고도 하고 그랬겠죠. 예. 지금 현재 단계는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예. 김영춘 장관은 사과를 하고 여기 이제 수습을 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밝힌 다음에 나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과 인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추가 조사 이후에 혹시 정부에 뭐 이게 있다면은 대통령 사과 이런 이야기까지 점쳐지고 있어요. 뭐 정말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당연하게 하셨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 보고 체계가 그 결정을 한 부단장이라는 분은 이제 3급 부의사관이라고 그래요. 3급 부의사관이면 이게 높다면 높지만은 실무 책임자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 정부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연춘 장관도 그렇고 좀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세월호 그렇죠. 우리가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도 바로 사과를 하고 뭐 야당들은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 우여곡절 끝에 또 천만다행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요즘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많은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 재난대처 책임을 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무 탈 없었던 거죠? 시험에 있어서는? 예, 오전에 한 1.7 정도 그런 규모의 지진이 한 서너 차례 발생한 걸로 나오네요.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별 의식을 할 수 없게 지나가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능 시험 일주 연기한 건 뭐 지금을 봐도 제대로 잘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여진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뭐 일각이지만 그 포항 학생들 때문에 우리까지 시험 연기 피해봤다. 뭐 일부 그런 비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그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아마 학생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어려운 이유,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참고 불편을 참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또 그런 것이 또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우리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만약에 지난주에 그냥 수능을 쳤다면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규모 3점이 넘는 그런 여진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뭐 아수라장이 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자, 뭐 아직 다 안심하게 뭐 포항 지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 이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선생님 시험이 다 덜 끝났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은 위아 시험은 밤 9시 돼야 다 끝나거든요. 그래요? 아직은 서로 끝 시간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해보니까요,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매뉴얼도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들이 봐도 허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또 지진이라는 재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모두 다들 조금씩 서툴렀던데 다행히 이번에는 공무원들 또 포항의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와 주신 그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정도 일단 이제 1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재민들이라든가 혹은 곳곳에 균열이 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난 그런 건물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 등등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우리끼리 부족한 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또 정성을 모아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정부가 조금 일부 지진 문자를 빨리 보내거나 이런 저희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 매뉴얼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허점이 많더라. 예.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제일 크게 발견된 허점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무슨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국민은 국민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것도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착착 몸에 익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는 하는데 그거 전체로 보면 우왕좌왕이죠. 예,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워낙 공무원들이나 이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메꿔진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좀 세세하게 업무 분장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게 이웃 지진이 잦은 일본 같은 데는 그게 잘 되어 있다고 예. 많은 오늘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배워서 예.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다 당황하지 않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재난 대책에 종사하는 오늘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세월호 6.5 은폐대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아마 2차 추가 조사가 있긴 있을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빨리. 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단장이라는 분이 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보고를 안 했는가 예. 그 단계에서 단절이 됐는가 그리고 20일 날 장관이 보고받았는데 왜 22일까지 시간이 걸렸는가 정도겠죠. 그렇죠. 이런 걸 뭐 또 수습하려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면 그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지진 공포입니다. 어젯밤 대만에서도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주 포항 지진에 이어서 이웃나라 대만에서의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그 뉴칼레도니아 근처 바다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겨우 사흘 만인데요. 또 바로 전날은 일본에서 6.1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포항 지진 이후 6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지진이 일어난 지역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명 불의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구상 지진과 화산활동 80%가 여기서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이 지진 때에 간접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이젠 정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의 고리에 속하는 멕시코에서 불과 2달 전에 200여 명이 숨지는 8.1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 또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도 계속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는 한반도 지각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미국의 최대 쇼핑 주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개막했습니다. 이 소위 득템을 위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말 소비가 늘어 적자를 의미하는 장부상의 빨간 글씨가 흑자인 검은 글씨로 바뀐다고 해 블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세일을 많이 했을까? 정말 그렇게 싼가요? 네, 저도 어제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모든 제품을 다 비교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어제 본 스피커나 청소기는 이 배송비를 포함해도 국내가보다 10만 원은 싸더라고요. 어허.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어제 전해드렸던 평창 롱패딩 노숙 같은 풍경이 진작부터 벌어졌답니다. 이 텍사스 한 가전업체가 스마트 TV를 $300에 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앞에 텐트줄이 무려 닷새 전부터 이어졌다 합니다. 그래요. 또 국내 업체들도 소비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의류나 화장품, IT 기기 할 것 없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세일 철이로군요. 다음 소식이요? 네, 힙합 듀오 리쌍이 부동산 매각으로 무려 4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리쌍이 5년 전 53억 원을 두고 투자했던 건물이 최근 95억 원에 팔린 건데요. 어허. 평당 1억 6천만 원 수준이랍니다. 바로 이 건물이 그 세입자 분쟁으로 논란됐던 그 건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곳엔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 있었는데요. 5년 전 건물주가 된 리쌍이 1층에서 직접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주인은 지하로 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주차장 용도 변경 등으로 계속 다투다 리쌍 측은 나가달라 요구하고 세입자는 버티고 이러다가 결국 리쌍이 강제 집행까지 하면서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던 곳이고요. 예. 이 조물주위의 건물주라는 우픈 얘기가 아마 이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낙후된 도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유입되고 이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서울의 가로수길, 경리단길이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속사정을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돈 없는 서민은 갈 곳 없이 밀려나기만 하는데 건물주는 저렇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니 약탈적 재테크다. 또 얼마나 팔아야 한 달 임대료 2,600만 원을 내고도 버틸까라는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신설